네, 오늘도 코스피는 강했습니다. 하루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6,4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 이슈와 상관없이 우리 증시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됐나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요. 다만 시장 전체가 강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의 주도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주요 섹터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키워드로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내일장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키워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서 천장 뚫고 하이킥. 아마 다 예상이 좀 가실 겁니다. 코스피 얘기겠죠. 코스피가 6,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뭐 6,500, 7,000, 7,500, 8,000포인트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보실 때 요새 뭐 코스피가 전쟁 이슈와는 일단 상관없이 잘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고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주변 국가들 보시면 대만 증시는 이미 신고가 랠리를 지금 4월 달 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차트 잠깐 나가는 게 대만 가건 차트거든요. 지금 35,000에서 지금 37,800까지 쉼없이 오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나왔던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기업들 많고 대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못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잔파동에 약간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4천, 3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장세 같은 곳 이런 장세에서는 딱히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저점에 잘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사파사파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이닉 삼성전자 같은 거 만약에 지지난주에 많이 팔았다. 그럼 지금 사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은 또 다른 종목군들 주익 좀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지금 더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장세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을 때는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지키는 전략, 기다리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도 쪽에 약간 변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강한 게 2차전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조선주가 강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주도주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현금은 20, 30%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주도주의 변화가 나올 때 채워 넣는 전략을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4월달, 뭐 5월달 좋은 결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잔파동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 뭐 사고팔고 4848 이런 흐름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 전쟁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전 협상 2차는 시작도 못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유가가 다시 오르는 움직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이게 코스피에 어떤 좀 영향을 주면서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홍은기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쟁이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가장 부각됐던 것이 유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아직 이제 전쟁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다음 주죠. 28일까지는 전쟁을 마무리해야지만 그 이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는 마무리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그 전에는 그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결국 이제 완화되는 흐름으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WTI라든가 브렌트유 같은 이제 가격들이 현 시점 대비해서 배럴당 지금 현재 약 10% 정도 이제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뭐 배럴당 이제 80불로 내려간다던가 뭐 과거에 이제 60불 수준으로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반영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나온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유가 상승 자체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동결이라던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이제 그런 어느 정도에 대한 발언들 자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연준 의장까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결국에 과거에 매파적인 그런 성향으로 불렸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간밤이었죠. 나왔던 이런 멘트들은 사실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로 조금 더 우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유가에 따른 물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완곡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이슈 하면은 중동 전쟁 이슈를 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종전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진 차장님이 보실 때 종전이 합의됐을 때의 흐름과 결렬됐을 때의 흐름을 각각 짚어준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번에 만약에 합의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 번 그 호르무즈 재개방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섹터가 결국에는 기술주들이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에 대한 뭐 실적이다 모멘텀은 뭐 다음 주도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최근에 아마존의 캐펙 투자 한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왔던 게 그게 한번 좀 보여줬던 모습들이고 그러면 물론 내일 실적 발표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펀더멘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이쪽에 수급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개방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때 4.1%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제약바이오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새로운 이제 시즌2가 나왔죠. 그리고 ESS 쪽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CATL도 실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 계속 이제 신고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특히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탄산리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자금 조달입니다. 이제 정설을 해야죠. 다시 재정설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결렬되게 되면 뭐 방산과 해운주들이 기존 테마들이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겠지만은 이미 옛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차 결렬이 되더라도 3차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에 대한 연장 협상은 거의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자꾸 하루하루만 정도 이제 미뤄지고 있죠. 그만큼 협상에 대한 여지가 좀 좁아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결렬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종전을 하게 되면 어떤 섹터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지 그쪽으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40조. 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종목에서 4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얘기죠. 이제 내일 드디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0조, 40조, 5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창기 대표님이 보실 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예상하신지도 궁금하고, 항상 그랬듯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으로 주가가 조금 머물러 있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이번에도 똑같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자라면 40조 쉽지 않은데 그래서 30조 후반만 나와도 대박 아닐까요? 그렇게 다들 보고 있었는데 50조가 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이제 그것 때문에 눈높이가 지금 40조까지 높아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독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진짜 죄송한 소리 한마디 하면 39조 5천억 나오면 40조 못 맞췄다고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눈높이는 최소 40조로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41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 정도 알고 있었어 하는 심리라서 그게 주가를 엄청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세로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로 인해서 2, 3% 빠진다고 해서 그게 세로는 아니죠. 최근에 이제 흐름의 패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예전 얘기지만 실적 발표하고
타이밍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6일 연속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 당일에는 일단 갭상승 나오고 음봉 나왔어요. 그리고 뭐 ASML, TSMC 모두 실적 발표한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든 3월 최저점 대비해서 3월 마지막 날 저점 대비해서 지금 50%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속아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 판단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그 1%라도 조정 나오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죠. 조정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정이 나오면 없으신 분들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기판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최근 흐름도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4월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예 뭐 갭상승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입이 가능할지 홍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입은 가능하리라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우선 이제 두 종목 역시나 말씀 주신 대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일선, 뭐 11선, 21선 전체 다 이제 이격이 많이 이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이제 조정이라던가 이제 숨고르기 형태가 뭐 안 나올 일은 이제 없을 법한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는 매수해도 괜찮은 이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되고요. 앞서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다양한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에 대한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 주신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이제 하고 있는 관련된 기판 관련된 이런 이제 매출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HBM 쪽과 같은 이런 이제 고성능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결국에 이제 범용 이제 레거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낸드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갔다가 최근에 다시 CPU 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데요. 결국 기판도 동일한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엔드 FC, BGA 쪽이 최근 들어서 물론 작년이었죠. 작년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크게 이제 부각됐다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이제 기판들, 결국에는 이제 SIP 기판까지도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저는 굳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괜찮냐라고 하면은 LG 이노텍을 조금 더 우선해서 보는 게 앞으로 상승 룸이 좀 더 이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제 최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MLCC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돼서 기판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매출의 과반수가 이제 카메라 관련된 이제 그런 매출이고, 기판 쪽은 사실 이제 10에서 최대 한 20% 정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판 쪽에 대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SIP 기판 쪽에 대해서도 쇼티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도 금일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단기적인 이슈로 저는 끝날 것 같지 않고, 다만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무리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윤아 아나운서가 애프터마켓 흐름을 짚어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애프터에서 많이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를 종목은 이화진 차장님은 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대부분 뭐 DI나 이제 최근에 뭐 요테크니스 흐름도 있겠지만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일단 공시가 나왔죠. 그 청주 공장의 그 19조 재원으로 인한 이제 청주 공장 건설을 했고, 지금 이제 아마 내일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할 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올해까지 전체적인 캐펙스가 대략 한 217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략 한 70만 장 정도고 하이닉스가 한 60만 장 정도인데,
내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있던 Y1 공장이 오히려 증설 효과를 통해서 대략 한 10만 ton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후공정 쪽이나 이제 패키징 일단 먼저 움직인 게 하나 마이크론이었죠. 하나 마이크론은 이때 패키징이 움직였고 뭐 최근에 두산 테스나나 아니면은 네페스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내일 실적의 관건은 결국 가격 협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때부터는 가격 인상률을 한 30-40%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따른 HBM 그 3 12단 쪽으로 아마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은 일단 HBM4는 한 5월에 최종 콜 테스트가 마무리될 거고 이때 베라루빈이 11월부터 이제 양산이 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딜레이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기존의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 장비로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쪽으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D램이나 전반적인 본용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일단 오늘 움직였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LPU와 관련된 캐파 증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럼 하반기 때부터는 LPU 대량 생산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차장님 지금 저희 채팅창에 김유정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서 단기 급등주 알려달라고 3번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 중에 조금 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땀을 닦으시네요.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반도체는 반도체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앞서 얘기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은 태양 전지 이슈로 지금 주가가 올라왔었죠. 지금 이제 CXMT가 6월 달에 아마 IPO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증설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그 ALD 장비, 증착 장비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2분기 때 캐파 증설을 한다는 거는 지금 애초에 중국은 이제 ASML 같은 EUV 장비를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로 이거를 커버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대량 생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기회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원희 IPS도 최근에 주가가 안 좋긴 했죠. 근데 지금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P4 공장뿐만 아니라 P5 공장도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 땡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착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이쪽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뭐 장비주들 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얘기일지 잘 모르겠는데 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갈 거니까 실적은 이죠.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본업인 전기차에서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미래 사업인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별다른 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속에서 지금 스페이스 X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 합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유 대표님은 이 좀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합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네, 왜냐면 합병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4조 달러? 맞나요? 3조 달러가 4조 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비싸다는 기준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4조 8천억 달러예요. 5조 달러 조금 못 미치는데 이게 5조 달러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의 우리나라 돈은 1경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경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못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일부 전망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어떤 덩치가 돼버리면 물론 주가라는 건 정답은 없지만 오히려 저는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굳이 IPO가 확정됐는데 합병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페이스X가 만약에 IPO가 약간 좀 힘들 것 같을 때 이러면은 우회 상장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지만 전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합치지 않을 거고 내일 이제 실적이잖아요. 실적만 바라본다라면 사실은 자동차는 안 좋을 거예요. 최근에 자동차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다만
우리가 뭐 뉴스로도 봤듯이 전기차 캐즘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안 좋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좀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최근에 며칠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의 FSD 승인을 받았어요. 테슬라가. 그러면 어쩌면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빠르면 상반기 내에 EU 자체의 FSD 통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율주행. 그러면 이건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또 사이버캡이라든지 이런 걸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EU에서 통과를 받으면 우리나라 테슬라 차량 FSD를 상당히 빠르게 도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하고 FTA 맺어져 있고 EU하고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사이버캡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관련된 어떤 전망들이 좋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은 테슬라 연관성이 있는 건 ESS,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전기차 쪽보다는 지금 ESS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 기억에 맞으면 지난 분기 때 ESS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온다. 생각보다 여기가 또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에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좀 기업별로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쯤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홍 차장님이 보시는 예상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 과거 이제 학습 효과,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테슬라 실적,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그 복기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200억 달러 전후로 해서 수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EV 쪽은 크게 시장에서도 이미 어제 이제 주가에서도 그렇게 선 반영이 돼서 어느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로 이제 나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결국에 뭐 AI 관련돼서 진행하겠다, 옵티머스 진행하겠다, 자율주행 택시 진행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로봇 쪽이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떴었던 흐름들이었고요. 3에서 4거래일 이후에 이제 우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 자체가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나 이제 이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다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제 6월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더 시장에서는 부각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이번 주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ESS 관련돼서도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언급이 됐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서도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제 섹터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매출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섹터들을 가져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ETF가 이번 달 중순에 나온 게 2개에서 벌써 자금이 3천억이 몰렸기 때문에 그 자금이나 속도 측면에서 어마어마한데, 이 차장님이 보실 때 ETF 상품과 이제 개별 종목들, 직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비교한다면 어디에 조금 더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만약에 우주 관련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은 뭐 HVM이나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워낙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벌써 사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한 군데 정도 증권사에서 이제 여기 리포트가 나왔죠. 실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X에 대략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미래에셋 투자는 실제적으로 한 40억, 5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맥시멈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거기서 과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시총이 조금 급등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내러티브 수는 좀 있다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스피어 같은 종목들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죠.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실제로 상장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여러 이제 화성을 가기 위한 여러 절차를 했을 때 특수사건 공급 계약이 가장 많은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스피어가 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네 번째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이냐 종전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전쟁 언제 끝나나, 종전하는 거야 협상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이 계속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전쟁 관련해서 그렇다면 방산주가 다시 부각을 받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 대표님이 보실 때 결국에는 이런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급등하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접근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방산주가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LG 디펜스죠. 그냥 디펜스라 부를게요. 뒤에는 무시하고. 오늘 좀 급등했다가 이제 이게 말레이시아 쪽 계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 다른 기업들은 좀 주가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현대로템이 조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오르고 있는데, 추세가 완벽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LIG 정도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추세는 최근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주가 사실은 이번 전쟁에서 큰 어떤 주가의 방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아무래도 지대공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선호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보되, 확실한 건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고,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강했었던 게 어제 그저께 강한 게 2차전지였죠. 2차전지가 상당히 강했고, 예. 근데 2차전지도 결국에는 ESS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바뀐 거고, 이 에너지가 단순하게 그전에는 그냥 2차전지 정도만 봤다라면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전에는 원전만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같이 가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랑 뭔가 연관성을 붙일 수 있는 거. 사실 오늘 조선주가 오른 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 나왔던 게, 오늘 현대중공업 실적 수주 나오면서 이게 되는 거였어? 하면서 주가가 불을 뿜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시각을 이제는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테마주는 오늘 같은 날 테마주가 힘을 못 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 색깔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테마주가 힘이 쫙 오늘 하루만 본다면 빠졌다는 걸 봤을 때 뭔가 색깔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재편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께 조금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 확실한 건 에너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고,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포함해서 12건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에너지 이쪽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보신지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한두 달 전에 베트남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대통령께서? 그때도 원전 관련돼서 같이 협업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연속성을 좀 더 띈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내일 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원전뿐이 아니라 뭐 AI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얘기들 나왔으니까, 뭐 사실은 MOU가 당장 어떤 효과를 발휘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두 기업이 국가가 어떤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쪽은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서 방산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일단 홍은기 차장님이 보실 때 방산주 내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종목을 볼 때 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옥석을 가려야 될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방산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부각을 받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어제 이제 그제였죠. 이제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공시들이 나왔습니다. LIG 이제 DNA 관련돼서 이제 비밀이 이제 가득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제 공시들 수주 공시가 나왔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 이제 상승에 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앞서 설명 주셨던 이제 대공 관련돼서 이제 유도탄 이제 이런 지대공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아직 이제 전쟁이 자체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으로 기존에 이제 많은 수급들이 최근 3월 달에 몰렸던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있는 이제 상공이라던가 이제 지상군 상관없이 뭐 K2 전차라던가 K9 전차 이런 부분들도 유럽 쪽에서 이미 다양한 수주들이 검증된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는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현대로템 쪽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나와주고 있고 뭐 LIG 쪽에서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천궁2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 나왔던 게 이제 해궁이었죠. 이제 이런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부각을 받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유럽 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무기들이 60% 이상 노후화가 됐다라고 해서 교체 사이클로 이미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노후 비율 자체가 91%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이번에 더 부각됐던 LIG, DNA가 더 큰 시세가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중동 또한 똑같습니다. 이번 이제 주변국들의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방산 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경각심과 더불어서 노후 무기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평균 약 75% 정도가 이제 다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 결국 방산 쪽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예. 오히려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결국에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진입해보는 것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현대로템처럼 이번 전쟁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이거 지난주에 시청자분께서 주신 키워드입니다. 덩크슛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또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뜨거운 코트 아닙니다. 뜨거운 국장을 가르며 세 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자, 어느 분이 어느 전문가일까 한번 예측해 보시죠. 일단 여긴 누가 봐도 이화진 차장님이 딱 계시고 오늘은 홍 차장님이 안경을 벗으셨는데 아마 이분이 홍 차장님이 아니실까. 그리고 센터에 또 유창희 대표님 싹 덩크슛 하기 직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가. 아우,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자, 센터에 계신 유창희 대표님, 덩크슛 꽂을 수 있는 주요 섹터와 종목 보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덩크슛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내리 꽂는 아. 건데. 좋은 의미로 해주세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시소 테테테 한번 하고요. 현대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논리, 조선업황 상승 사이클 계속 이어진다. 수주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도 아니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수주 좋았고 그럼 실적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개발, 알래스카가 됐든 뭐가 됐든 현대중공업이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죠. 또 MRO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살아 있는데 오늘 이제 엔진이 조선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쓰인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지난주 그 핀란드 업체가 수주한 거, 그 바르살리가인가요? 신라가 뭐 이 회사가 수주한 것보다 60%더 많아요. 그러니까 640메가와트급인가요? 그래서 힘스 엔진 20대 분량을 수주한 건데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현대중공업이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엔진도 수주할 수 있는 거고 STX 엔진도 수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무거웠었던 게 다시 한번 가벼워질 수 있다. 현대차가 로봇이 붙어버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주가가 100%가 올라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한 목표가 80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예. 5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덩크슛 하려면 한번 확 올라야 되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덩크슛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날카롭게 또 째려보고 있는 우리 홍 차장님 수익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추천 종목과 섹터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 전 반도체 중에서 이제 기판, 앞서서도 이제 기판 LG이노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반도체 기판 중에서 이제 BH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러티브는 동일합니다. 이제 애플이 접는 핸드폰 폴더블 연내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성 PCB를 이제 취급하고 있는 BH 동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 이제 AI라던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관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관절들 부분에 있어서는 기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딱딱한 기판 이외에 말씀드렸던 구부러지는 기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수요도 당연히 덩달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적 구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동사 자체가 단기적으로 애플에 대한 그런 이제 상승 부분들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그런 매출 상세도 같이 이제 기대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수급 보면은 기관 그리고 이제 투신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주가 자체에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수급 주체들이 많이들 이제 주가 자체를 상승시켰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수급 주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예. BH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매수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누가 봐도 우리 이화진 차장님, 정말 멋진 근육질의 차장님, 가장 높이서 지금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화진 차장님이 보시는 주요 종목과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메디포스트입니다. 최근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투신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메디포스트는 견조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벤트는 아마 다음 달 5월 한 중순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어 왔다가 최근 3월 초에 전체 일본 카티스테 인상 전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아마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일본 임상과 관련된 그 임상 가치만 하더라도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미 국내에는 2012년도에 시판이 됐고 그 시판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일본과 북미 쪽은 임상 이상이 아예 프리패스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임상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은 이미 일본에 있는 제약사와 이미 유통 파트너십을 맺었고 하반기 때부터 풍모커가 이후에 바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일본 임상이 잘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임상의 환자 투여가 6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임상 상장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네. 그러면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년에는 일본, 내후년에는 미국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임상 가치와 일본의 임상 가치만 합치더라도 사실 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에 대한 열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게 5월 중순 될지 5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일이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섹터와 추천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내일 시장까지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김윤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긴급회의 코너에서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